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나이 40대 중반을 맞이하고 있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정말 힘든 시기에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진정한 내 사람이다 하는 말이요. 세상에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고요. 저는 그런 제 편이 있다고 평생을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든든한 두 아들과 늘 항상 사랑으로 감싸주는 우리 남편이 저의 평생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겠습니까? 부부의 인연을 맺고 수십 년의 세월을 살면서 한 번도 실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면서 짜잘짜잘한 일들이 있기야 했지만 이런 일은 정말 처음 있었던 일이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실망이라는 두 글자의 단어로는 감히 설명을 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노린 것이 있었던 것 마냥 행동을 한 그 인간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남편이랑 결혼 2년 만에 큰 아이를 낳고 또 2년이 지난 뒤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을 때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남편은 딸을 가지고 싶어 했었지만 저는 든든하게 두 아들을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컸죠. 이건 다 저희 친정엄마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께서는 언니와 저를 낳고 아들을 낳지 못했다고 엄청 서러워하셨었거든요. 셋째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 아들은 가지고 싶지. 그래서 옆집이건 뒷집이건 아들들이 있으면 그렇게 잘해주셨었어요. 저랑 언니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 찬밥 신세나 마찬가지였죠. 늘 집안일을 돕고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살았지만 엄마는 늘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아이, 그러면 시장에 갈 때도 장바구니 다 들어주고 집안에 힘쓸 일 있으면 나서서 도와줬을 거 아니냐. 아이고, 내가 장 보고 오느라 허리가 다 흰다 히어. 아들이 떡하니 있으면 얼마나 든든해. 효자도 필요 없는데. 엄마, 진짜 그놈의 아들 타령 좀 그만할 수 없어?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뒷집 기범이 말이야. 기범이가 내 동생인 줄 알았대. 엄마가 하도 우리 기범이 하고 다녀서. 그렇게 아들이 좋으면 입양이라도 하지 그랬어? 얘는 애 셋을 어떻게 키우니? 우리 형편에. 에휴, 네 아버지가 사기 맞아서 산 땅만 아니었으면 셋째가 뭐야? 아들 낳을 때까지 줄줄이 낳았지. 엄마, 진짜 그것도 병이다, 병. 저는 내성적인 성격이고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할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지만 우리 언니는 달랐죠. 항상 아들도 없으면서 아들 타령을 하는 엄마를 보면서 진절머리를 쳤었거든요. 저는 그런 사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언니가 늘 부러웠고 언니가 하는 일을 따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언니 뒤만 졸졸 쫓아다녔죠. 저에게는 엄마보다 더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엄마의 아들 타령은 매일 입버릇처럼 나오던 말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부터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저희 나이가 성인이 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언니가 결혼을 할 때까지도 꽤 오랜 시간 아들 타령을 하셨었는데 언니가 결혼을 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형부를 본 순간 정말 자기 아들처럼 느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말이야, 우리 첫째 사위가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내가 정말 꿈이 장성한 아들을 갖는 것이었는데 우리 사위가 있어가지고 진짜 소원이 이뤘어. 아이 참, 장모님도 제가 평생 장모님의 큰아들 하겠습니다. 장모님, 저만 믿으세요. 형부는 정말 넉살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물론 좋게 말해서 넉살이 좋은 것이었지. 나쁘게 말을 하자면 야질야질한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의 이득을 제일 중요시하는 사람이었죠.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상당히 순박하신 분이셨거든요. 평생 농땡이 한 번을 부릴 줄 몰라서 회사 연차도 아껴가며 일을 하시던 분이셨는데 나이 60 중반에 풍으로 쓰러지시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다 보니까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정해져 있고 형부가 도와주었으면 하는 일이 있었죠. 그때가 언니 결혼 3년 차였는데 저희 아버지께도 형부가 잘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니 형부가 완전히 태세를 달리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장인어른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데 귀찮게. 솔직히 나도 일하고 피곤해서 주말에는 쉬고 싶은데 장모님이 하시면 되지 왜 주말에 나를 불러다가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러지 말고 간병인을 쓰던지 아니면 장모님께 조금만 고생하시라 그래. 장인어른 얼마나 버티시겠어. 몸도 제대로 못 가누시는데.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랑 형부는 부부싸움을 했고 간병인 값을 쥐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병원 가고 할 때 이동거리 짧은 부분만 업어달라고 부탁을 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거냐고 아주 대판 난리가 났었대요. 이렇게 싸움이 난 후 형부는 주말마다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고 결국 이런저런 간극의 차이가 좁아지지 못해 결혼 4년 차가 되기 전에 언니는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희 친정엄마가 머리를 싸매고 누우셨었죠. 어떻게 그렇게 장모님밖에 없다고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던 사위놈이 배신을 때리고 이혼을 하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아들 좋다는 거 다 뻥이다. 하나같이 어쩜 저럴 수가 있는지. 엄마, 애초부터 아들 타령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갔다니까? 배신은 무슨 원래 그런 놈이었는데 엄마한테 콩고물 떨어질 게 있나 싶었던 거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사기 맞아서 사뒀던 그 땅들 말이야. 그거 조금이라도 값 쳐줄 때 팔아서 집 사는데 보태자고 하는데 지밖에 모른다니까. 아이 그 땅 처분도 안 되는 땅인데 무슨. 됐다 그래라. 아무튼 언니가 이혼을 한 이후에는 엄마의 아들 타령이 사라졌고 저는 그 당시에 소개를 받아서 만나던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우리 남편이었어요. 워낙 형부의 그 야질야질거리는 말투와 능글거리는 행동에 질려 있었던 저는 제가 만나는 남자만큼은 성격이 진중하고 말보다는 묵직한 행동 한 방에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저희 남편이었죠. 첫 만남에 너무나도 말이 없어서 제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말이 없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번, 3번 보다 보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 딱 5번째 만나던 날에 서로 잘 맞는다는 걸 느끼고 연애를 시작했고 제가 연애를 시작하면서부터 말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풍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딱 한마디 하대요. 집에 자식은 당신이랑 처형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아버님 병간호할 때 힘써야 할 일도 있을 텐데 힘들겠다.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나 불러. 힘써야 할 일도 분명 있을 테니까. 그 한마디가 뭔가 가슴을 울리는 말이었어요. 전 형부가 뺀질거렸던 것도 있었고 뭔가 그 한마디로 마음의 위안을 얻은 것 같았달까요? 그렇게 듣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 해주니까 더 진정성 있게 들리기도 하고 그랬죠. 한 번쯤은 부모님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주말에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갈 때 남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흔쾌히 와주더라고요. 아버지께서는 원래 몸의 반쪽을 사용하기 어려워 하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몸 상태가 나빠져 결국에는 2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까지 찾아오셨어요.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데 차로 이동하는 거리부터 주차장에서 진료실에 갈 때까지 휠체어를 빌려서 사용했었는데 워낙 병원에 휠체어를 쓰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가끔은 한참 기다려야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때 아버지께서 화장실이라도 가고 싶어 하시면 큰일이었죠. 아버지께서는 싫어하셨지만 기저귀를 차고 가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런데 남편이 따라 나서 주니까 편하더라고요. 업어서 이동이 가능했고 아버지께서도 남자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한결 더 편해하시는 느낌이었어요. 그때 또 저희 친정엄마의 눈이 반짝였죠. 아니 어쩌면 이렇게 사람이 듬직할 수가 있어. 내 아들 삼았으면 딱 좋겠네 딱 좋겠어. 칭찬 감사합니다. 제가 숫기가 없어서 너무 무뚝뚝하게 굴었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에휴 남자는 자고로 뚝심 탁 있고 진중해야지. 어디 가서 이리저리 알랑방귀나 끼는 놈이랑은 차원이 달라. 아주 마음에 들어.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로 은근슬쩍 결혼은 언제 할 거냐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병세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결혼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두 사람은 연애를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2년 차에 아들을 낳았고 친정엄마의 기쁨이 차에 사라지기도 전에 2년 뒤에 아들을 하나 더 낳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우리 친정엄마 아주 사위라면 간이고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한 뒤로 저희 집 냉장고에 반찬이 빌 틈이 없었어요. 엄마, 뭘 또 이렇게 반찬을 해왔어? 아버지 거나 챙기지. 어머, 이게 뭐야? 게장이네? 나 각각류 알러지 있는데 게장은 왜? 누가 넣어 먹으라고 해왔다니? 아이고, 우리 사위가 게장 좋아하니까 잔뜩 가지고 온 거지. 우리 사위가 지난번에 게장 뚝딱 비우는 거 보고 이거다 싶더라니까. 넌 말이야, 어찌 된 게 네 남편 좋아하는 걸 안 해주냐? 내가 알러지가 있는데 굳이 다른 반찬들도 있구만. 그걸 꼭 먹여야 돼? 엄마, 난 각각류 보기만 해도 알러지가 드는 기분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다 해온 거 아니야. 오늘은 먹기 좋게 손질까지 해서 줄라니까 사위 퇴근하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오라고 그래. 우리 손주들 어이구구구 낮잠 잘 잤어?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친정엄마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해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부터 손주들을 먹일 반찬들까지 전부 준비를 해서 가져다 주셨죠. 저야 좋았어요. 아이를 낳고 일을 그만두고 집안일만 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반찬 문제 하나가 해결이 되고 나니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둘 낳고 몸이 많이 약해져서 고생을 좀 했었거든요. 특히나 관절이 안 좋아져서요. 둘째 아이가 엄청나게 보채고 울음 끝이 긴 아이라서 하루 종일 안아서 달래다 보니 손목도 많이 아파졌어요.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시큰거려서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우리 친정엄마, 어디서 그런 초인적인 힘이 나오는 건지 아이들도 하루 종일 돌봐주시고 정말 대단하셨죠. 그러니까 친정엄마가 너무너무 알뜰하게 살펴주시니까 우리 남편도 점점 친정엄마가 익숙하고 편한지 말도 잘하고 터놓고 속마음을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하루는 둘이서 뭘 속닥속닥 거리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나 했더니만 둘이서 제 흉을 그렇게 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제 편을 들어도 부족할 마당에 사위랑 같이 제 흉을 보고 있다는 게 어이가 없었죠. 그냥 어이가 없어서 언니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언니가 깔깔거리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야, 내가 그걸 한두 번 당한 줄 알아? 내 전 남편이랑도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던지. 내가 진짜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너도 당해보면 알 거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제부도 내 전 남편처럼 알랑방귀 뿡뿡 끼는 건 아닌지 몰라. 아유, 어디 우리 남편이 그럴 사람이야, 언니? 그런데 말도 없고 늘 매사에 진중한 줄 알았던 사람이 저렇게 또 변하니까 이쯤이면 엄마가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아들이라면 아주 꿈뻑 죽지 않아.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 그런가 보다 해. 언니 말로는 그냥 제가 버텨야 하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점점 더 전 형부처럼 능글맞아지기 시작했어요. 엄마랑 둘이 이야기를 하면서 깔깔거리는 모습이 낯설어 보이기도 했죠.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조금 푼수시거든요. 아버지가 많이 아픈데도 밝은 모습으로 지내시는 거야 좋지만 아버지께서 병환으로 점점 삶의 의욕을 잃어가시고 있는데 그 옆에서 사위랑 같이 깔깔거리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은 영 보기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자는 사이에 심정지가 오는 상황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워낙 풍으로 몸을 쓰기 힘드셨던 것도 있고 계속해서 투약을 하시면서 신장 기능에도 이상이 생겨 투석도 꾸준히 받고 계셨었거든요. 그런데 자는 사이에 심정지가 찾아와서 아무도 그 발작을 눈치채지 못한 거죠. 아침에 친정엄마께 연락이 왔는데 저는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제만 해도 그래도 가늘게나마 호흡을 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었던 아버지였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가 결혼 8년 차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너무 허망하게 떠나버린 아버지 때문에 다들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남편이 중심을 딱 잡아주면서 장례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상조회사에서 하는 말이 뭔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이미 시아버지의 장례를 어릴 적에 치러봤다며 웬만한 절차를 다 알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발빠르게 준비를 해준 덕분에 저희 가족은 오롯이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가 끝이 난 다음 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는 문제 또한 친정엄마는 남편이랑 상의를 하셨어요. 그때 언니가 많이 황당해했죠. 아니 그 문제를 왜 제부랑 엄마가 결정을 하고 그래? 아버지 재산이면 우리랑 같이 정리를 해야지. 아니 왜 제부랑 그걸 하는지 모르겠네. 너희가 알면 얼마나 아냐? 우리 사위가 똑똑해서 다 알지. 아 내가 재산 정리하는 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니까 그 친구 변호사라면서 나한테 소개까지 시켜주더라. 너희는 주변에 변호사 친구 하나도 없잖니. 남편은 그때 친정엄마에게 완전히 제대로 점수를 따고 말았죠. 아버지의 재산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서 전부 친정엄마가 가지고 가시는 걸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저와 언니에게는 아버지 통장에 있던 현금 자산 몇 푼을 챙겨주셨죠. 사실 친정엄마가 혼자 사셔야 했기 때문에 저랑 언니는 엄마가 노후 자금으로 그 돈을 쓰길 바라고 있었는데 저희에게 주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습니다. 언니 3천만 원, 저 3천만 원, 그렇게 비상금이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사기를 맞아서 사게 된 대전 끄트머리에 있는 땅과 부산에 있던 땅 조금은 엄마가 가져가게 되셨고요. 부산에 있는 땅은 그래도 값어치가 조금 있어서 그 땅을 팔고 나니까 생각보다 현금이 꽤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세금 낼 거 내시고 서울 외곽 쪽에 있는 4층짜리 상가 하나를 사셨어요. 평수들이 좁게 다닥다닥 붙은 꼬마 상가 같은 것이었는데 그래도 한 층당 호실이 한두 개씩은 있어서 세를 주면 한 달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만큼은 되더라고요. 그 동네가 조금 후진 동네이기도 하고 주거 지역이라서 상가를 사용해봐야 공부방 같은 걸로 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서 월세가 많이 들어오는 건 아니었지만요. 아무튼 엄마의 노후도 정리가 되었겠다. 재산 정리도 되었겠다. 저는 3천만 원 받은 걸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아이들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서 반씩 나눠 넣기로 했어요. 나중에 대학을 갈 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입맛을 쩝 타시는 게 아니겠어요? 아이 그 돈을 왜 그렇게 묵혀만 두려고 그래? 애들이 대학생 되려면 아직 10년은 더 남았는데 그러지 말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은 거 아닐까? 투자? 투자는 뭐 아무나 하나. 그냥 좋다는 거 팔랑팔랑거리는 귀로 듣고 잤다가 손해보면 큰일이잖아. 이 돈이면 애들 1년 학비는 거뜬히 될 텐데. 아, 나는 역시 돈은 은행에 맡겨야 최고라고 생각해.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 아이, 그래, 뭐, 당신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그런데 딱 2년이 더 지나서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돈을 쿨하게 포기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이죠. 친정엄마께서 재산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남편에게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주셨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남편 놈이 주식 투자를 하다가 빚을 지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었죠.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남편이 해외 선물 옵션인지 뭔지를 하다가 친정엄마가 주셨던 돈을 다 날려먹은 것도 모자라서 마이너스 통장까지 해먹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집으로 독촉장이 날아오게 되면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어요. 아, 여보, 이게 뭐야? 이거 무슨 독촉장이야? 아니, 당신한테 마이너스 통장이 어디 있어서 돈을 갚으라는 이야기가 집으로 날아오고 그래. 당신 나 몰래 무슨 짓을 한 거야? 이리 줘. 아니, 이걸 왜 집으로 내가 회사로 오게 해줬던 것 같은데. 여보, 돈 문제가 엮인 건 나한테 다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보라고. 별거 아니야. 아, 그냥 내가 어쩌다 보니까 통장에서 돈을 좀 빼다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나도 알 거 아니야. 아,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고. 아, 그러니까 내가 아이씨, 주식 투자를 좀 했어. 근데 국장에서 하는 거보다 해외장에서 하는 게 돈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
이리저리 주식 게시판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선물 옵션이라는 게 그렇게 돈이 된다는 거야. 뭐 1분 만에 몇백 퍼센트를 먹었다는 사람도 있고. 해외 선물 옵션? 그게 뭔데? 아니 주식이라는 게 영원히 될 수는 있지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선물 옵션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 내가 5천만 원으로 투자를 했는데 그게 마이너스 8천을 찍을 줄 몰랐지. 당신한테 말을 하려고 하긴 했었는데. 뭐? 마이너스 8천? 5천만 원을 잃고 거기에 마이너스 8천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총 1억 3천을 주식에다가 해먹은 거라고? 당신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렇게 한순간에 날릴 생각을 해? 나는 당연히 한 3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들어간 건데 결과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지. 내가 알았으면 멍청하게 그 선물 옵션을 시작했겠어. 누구나 처음에는 다 돈을 따는 줄 알고 들어가는 거야. 일회판에 누가 돈을 쏟아붓겠어? 결국은 이렇잖아, 결국은. 아니, 우리가 모은 돈이 그만큼이 안 되는데 도대체 당신은 무슨 돈이 있어서 5천만 원이나 들고 주식을 했다는 거야? 그동안 생활비 다 주고 용돈 받아 쓴 사람이 5천만 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모아서. 당신 담배 피울 돈, 밥 사 먹을 돈만 가지고 간 게 아니었어? 상여금까지 죄다 설마 나를 속여서 들고 간 거야? 아이 뭔 소리야. 내가 월급 통장을 통째로 당신한테 준 걸 몰라서 그래? 아니 알지. 아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궁금하다는 거잖아. 그게 아이씨 여보 이거 처형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야 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똑바로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 언니한테는 왜 비밀로 해야 되는 건데? 아이 사실은 장모님이 나한테 입 다물고 있으라고 신신당부하셔서 비밀로 하고 있었던 건데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힘써준 게 고맙다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주셨어. 아 사위는 평생 가도 아들 같은 법이라면서.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식은 저랑 언니인데 저희 두 사람에게는 3천만 원씩 주고 남편에게만 5천만 원을 주었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사위가 이쁘다고 한들 자식들보다 돈을 더 챙겨주었다는 게 배신감도 들고 정말 우리 엄마가 소위 말하는 아들에 미친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친아들도 아닌 사위한테 그만큼의 돈을 주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죠. 이 사실을 언니한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걱정을 했는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이거 처형이 알면 끝장나. 장모님한테도 내가 혼날 게 뻔하고. 혹시라도 그 처형이 본인은 3천만 원 받았는데 당신이랑 나랑은 합쳐서 8천만 원 받은 거 아니냐고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걸면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보 이 일은 우리끼리만 조용히 알고 넘어가자. 그게 좋지 않겠어? 남편이 애걸복걸하면서 말을 하는데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흉을 언니에게 봐봐야 언니 입장에서는 결국 돈을 더 가져간 꼴밖에 안 되는 거고 게다가 남편이 멍청하게 그 돈을 전부 잃은 상태에서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저도 언니에게는 너무나도 미안하지만 입을 다물게 됐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하필이면 전세 계약이 끝이 나면서 집주인이 전세 자금을 올려달라고 한 터라 비상금으로 모아두었던 목돈을 전세 자금으로 써버렸거든요. 그러니 모아둔 돈이 없는 상태였는데 8천만 원의 빚이 생겼다고 하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결국에는 아들들 통장에 나눠 넣어두었던 3천만 원으로 급한 빚을 갚고 나머지 5천은 친정엄마께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유 뭐라고? 5천만 원의 빚이 생겼는데 그걸 좀 갚아줄 수 없냐고? 글쎄 이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지 뭐야. 아이고, 아니 우리 똑똑한 사위가 어쩌다가 그런 짓을 하고 그랬어? 내가 똑똑인 줄 알았더니 아주 헛똑똑이었네. 죄송합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어떻게든 한번 장모님이 주신 돈을 불려서 장모님 크루즈 여행도 보내드리고 좋은 것들 많이 사드리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5천만 원으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건데 뭔 돈을 불려서 해주겠다고 그런 짓을 해. 그리고 왜 내 핑계를 대고 그래? 아니 자네가 잃은 돈이면서 그래도 뭐 어쩌겠어. 우리 사위 빚쟁이들에게 쫓기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그래, 우리 사위가 참 돈복은 있나 봐. 딱 목돈이 들어오니까 우리 사위한테 돈이 필요하다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뭐 상가 팔 얘기라도 했어? 내가 그 알짜배기 상가를 왜 팔어? 꼬박꼬박 월세 들어오고 아주 좋구만. 아유, 그게 아니라 네 아버지가 사두었던 충북에 그 산 끼고 있는 땅 말이다. 그거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어? 아니 그 개발도 불가하고 산이랑 겹쳐 있어서 땅 갈아엎는 데만 돈이 더 든다고 했던 그 땅을 누가 사? 내 말이 그 말이다. 사기 맞아서 산 땅이라 죽어도 안 팔릴 줄 알았더니 그 땅을 옷돈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지 뭐냐. 아유, 그 사람들이야말로 멍청한 거 아니야? 그 땅을 웃돈 주고 산다고? 무슨 그 종갓집이라고 하더라. 아이 가지고 있는 선산에 더 이상 땅자리가 없어서 산을 하나 더 사려고 했는데 그 풍수지리 보는 사람이 글쎄 내가 가진 그 땅을 떡하니 지목했다지 뭐냐. 거기에 묻혀야 조상님 기운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말이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 땅에 조상님들 담으시면 우리가 그 기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유 이장 비용이 얼만데 그 짓을 하고 있니? 아무튼 나야 뭐 땡큐지. 심지어 그 시세보다 더 쳐준다고 하는데 내가 그 빚 갚아주마. 아이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장모님을 위해서 뭐든 다 할게요. 간이라도 떼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넙죽절을 하면서 친정엄마께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고, 한 달이 지나서 땅이 팔렸다면서 친정엄마께서는 5천만 원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시련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점에 찾아오게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친정엄마께서 소변 보는 것이 어렵다고 배에 복통도 찾아오는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모시고 가서 소변 검사랑 피 검사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초음파랑 정밀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수치가 정상적이지 않고 염증 수치가 너무 높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부모님의 속을 썩인 탓일까요? 왜 하필 저희 부모님 두 분 다 병을 이렇게 얻어야만 하는 건지 저희 친정엄마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아직 초기이고 약을 꾸준히 쓰고 투석을 받게 된다면 위험함이 크지 않은 단계라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저와 언니는 정말 엄마의 투석, 엄마의 병간호를 위해 힘을 썼죠. 그런데 언니랑 저랑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풍으로 쓰러지셨지만 신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였고 투석을 시작하고 하루에 한 번씩 투석을 해야 할 만큼 중증 단계까지 가게 되어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한번 망가지기 시작한 장기들은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점점 상태만 악화가 된다는 것을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었죠. 이미 한번 겪어본 상태였으니까요. 아이고, 내 신장이 망가졌다고? 아이고야, 남편도 그렇게 보냈는데 나도 그렇게 가게 생겼네. 아니 이래서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이 있는 건가? 아니요, 엄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지금은 초기 단계라 아직 투석해야 하고 그런 것도 아니래. 일단 약을 써보고 점점 상태를 보고 결정한다고 하니까 벌써부터 그러지 마. 약을 쓴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더냐? 아이 괜히 병원비만 더 나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장모님, 장모님 병원비는 어떻게 처리하는 게 좋을까요? 당신은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사람이 먼저지 뭐 돈이 먼저야? 아니, 장모님이 보험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장모님 그 선 팔아서 받은 돈도 있으시고 하니까 병원비를 어떻게 하실지 궁금해서 그러는 거지. 아, 서라.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이 그나저나 니들이 힘들어서 어쩌냐. 내가 뭐 어디까지 어떻게 아플지도 모르는 건데 괜히 자식들에게 짐만 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제 와서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요즘은 약도 좋다고 하니까 엄마는 힘을 내. 힘내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니까. 엄마는 너무나도 지친 얼굴을 하셨죠. 솔직히 신장이 망가지기 시작했다는 게 겁이 나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장이 망가져서 결국 하늘로 떠나게 되었었잖아요. 투석을 할 때 사용하는 바늘이 얼마나 두꺼운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매일같이 혈관을 찔러야 하는데 그 고통을 겪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병원에서는 신장이 점점 망가지게 되면 나중에 이식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까지는 걱정할 게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와 저는 언제라도 이식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그렇게 엄마의 투병이 시작이 되고 저와 언니는 하루하루 다르게 말라가는 엄마를 보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처음 1년 동안은 약으로 어떻게든 달래보려 했지만 1년 차가 지나가고 2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투석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긴 간격을 두고 투석을 진행했지만 점점 투석을 하는 주기가 빨라지게 되었죠. 결국 3년째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가족들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언니의 절망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자식이라도 낳는 건데. 원래 혈연 관계에 있어야지만 이식 확률이 높다고 하잖아. 언닌 자식을 뭘 그런 걸 생각해서 낳아? 그리고 애들 아직 어려서 신장 이식 수술하기 어려워. 우리 애들만 해도 이제 겨우 고등학교 올라갈 준비하고 있는데. 하긴 애들한테 검사 받으라고 하는 것도 일이겠다. 아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야? 일단 검사해 봐야지. 그이도 검사는 받아본다고 했어. 남편은 처음에 엄마가 빚을 갚아주셨을 때 간이고 쓸개고 다 빼다 드리겠다고 했던 말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이식 수술에 적합한지 검사를 받아보겠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남편이 평생 내 편이 맞구나. 우리 남편 같은 사람이 어디에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사실 이식 수술이라는 게 쉬운 수술이 아니잖아요. 내 몸에 있는 멀쩡한 장기를 떼어다가 주겠다는 건데 어떻게 쉬운 수술이겠어요. 부작용이라는 게 평생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떼어주고 남은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건데 남편이 너무나도 비장하게 이식 적합 검사를 받겠다고 자기가 아니면 누가 장모님을 살릴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데 감동적이었죠. 그렇게 저와 언니 그리고 남편까지 이식 적합 검사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받고 싶다고 말을 했지만 저희 친정엄마께서 죽어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내가 미쳤다고 내 목숨을 살리자고 우리 창창한 손주들의 신장을 떼. 그럴 거면 차라리 수술을 안 받고 말어. 하지만 검사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혈연 관계인 저랑 언니도 적합하지 않다고 나왔고 우리 남편도 적합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결국 신장 이식 대기를 걸어두고 엄마가 어떻게든 버텨주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꾸준히 투석을 받으면서 약을 써가면서 엄마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언니랑 저랑 그리고 남편까지 매번 병원에서 병간호를 했죠. 평일에 언니와 번갈아 가면서 밤을 새고 병간호를 하니 체력이 정말 금방 동나더라고요. 엄마도 하루하루 힘에 부치는지 말은 줄어들고 짜증이 늘어나게 되었고요. 저희도 그 모습을 보면서 화가 울컥 솟을 때가 있었지만 아픈 사람에게 어떻게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병간호를 오래 하게 되면 성질을 버린다는 말이 들어맞는 건가 봅니다. 저랑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남편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이 좀 그랬는지 주말에 잡혀있던 약속을 취소하고 본인이 저희 친정엄마 간호를 하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언니와 저는 정말 고마웠죠. 집에서 하루 푹 쉬고 다음 날 병원에 찾아갔더니 엄마가 밤새 잠이라도 설친 건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이, 엄마, 표정이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면 밤사이에 뭐 불편한 거 있었어? 당신이 제대로 본 거 아니야? 응? 아, 내가 병간호 해드렸지. 장모님, 어디 불편하셨었어요? 전화하러 잠깐 나갔다 온 거 말고는 내내 옆에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다. 내가 그냥 몸이 안 좋으니까 힘들어서 그래. 친정엄마께서는 조금 쉬고 싶으시다며 잠에 드셨죠.
그렇게 이식대기를 세워두고 8개월이 지난 뒤에 급성 신장염이 찾아오는 바람에 배의 복수가 차오르기 시작했고 친정 엄마께서는 고통 속에서 힘들어 하시다가 세상을 뜨게 되셨습니다. 집안 내력도 아니고 어떻게 신장이 망가져서 두 부모님을 잃게 될 수 있는 건지 언니랑 저는 정말 큰 좌절을 했죠. 그렇게 장례를 다시 한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두 번째 치르는 거라 그런지 울음 끝이 길긴 했지만 또 그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더라고요. 첫날과 둘째 날 휘몰아치듯이 손님들이 속속들이 도착을 했고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른 뒤 마지막 날 발인을 마치고 언니와 함께 엄마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법적인 자문을 구하기로 날을 잡았어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미리 유언장이라도 작성을 해두신 건지 언니와 저에게 변호사라는 사람이 연락을 해온 것입니다. 남편은 황당해했죠. 아니,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셨다고? 나한테 그런 말씀 한 번도 없으셨는데. 우리한테도 없었는데 당신한테 그런 말을 왜 했겠어? 우리도 놀라워하는 중인데. 변호사님께서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라고 말을 해주셨고 언니와 저와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그 사무실에 찾아가게 되었죠. 긴장감 속에서 마지막 유언장을 듣는데 변호사가 딱 말을 하더라고요. 고인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상속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고인이 가지고 계시던 상가 4층짜리 상가 건물을 첫째 따님께 상속을 하시겠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살고 계시던 집은 이미 대출이 잡혀있는 집이라 처분 후 대출금을 갚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동일하게 두 자매가 나누라 하셨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 현금 자산으로는 두 분께 각각 4천만 원 정도가 지급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장모님 집으로 대출을 받은 게 있으시다고요? 예, 대출 금액이 잡혀 있으십니다. 이 부분은 은행에서도 아마 확인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 우리 장모님 나이에 큰 돈이 뭐가 필요하다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셨다고. 장모님이 혹시 어디서 사기라도 당한 거 아니야? 남편이 의문을 품는데 저와 언니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팔짱을 떡하니 끼더니만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네. 왜 처형한테 4층짜리 건물이 상속한다고 그래? 아니 자매가 반반 딱 나눠야지. 장모님 집 그거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돈 고작 4천은 나누고 그 건물은 통째로 처형이 갖는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된 소리야? 이거 요리분 청구 가능하죠? 당신 설마 눈 뜨고 뺏길 거 아니지? 아니 말이 좀 그렇다 제부. 엄마가 나한테 상속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 엄마 뜻이 그렇다는데 왜 제부가 난리야? 처형 이제서야 욕심이 좀 나는구나. 혹시 유언장 작성할 때 처형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이혼했다고 불쌍한 척하면서 건물이라도 달라고 조른 건 아니냐고요. 아니면 장모님이 그 건물을 왜 처형한테 주겠어? 솔직히 나한테 주면 몰라도. 제부가 뭘 한 게 있다고? 병간호의 구할은 나랑 내 동생이 했는데 제부야말로 너무 욕심이 과한 거 아닌지 몰라? 당신 정말 이대로 넘겨줄 거 아니지? 좀 변호사님,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도 진행 가능하죠? 여보, 엄마가 언니한테 준 것에는 이유가 있겠지. 그리고 우리는 이미 받은 돈이 있잖아. 당신 빚 8천만 원도 갚아줬었고 또 당신한테 5천만 원 줬었던 것도 있고 그동안 매번 우리 집에 찾아와서 반찬도 해주시고 애들도 봐주시고 애들도 전부 엄마가 키운 거나 다름없지. 그거랑 건물이 같아? 아무리 외곽에 작은 상가라고 해도 그 나름 알짜배기 옳수 들어오는 건물인데 그 건물값이 얼만데 지금 그걸 포기하겠다고? 엄마가 마지막에 가는 길에 일부러 언니한테 준 건물인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이 알게 모르게 엄마한테서 돈 받은 거 아니야? 지금 나 의심하냐? 내가 무슨 돈을 받았다고? 그래서 처형한테 그냥 주겠다고? 이제 변호사님, 제가 유류분 청구 소송은 못해요. 아무래도 직계 가족이 아니시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무슨 법이 이래? 멍청하게 그걸 눈 뜨고 빼앗기겠다는 거야? 여보, 도대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왜 있는 건데 그걸 왜 멍청하게 뺏겨? 진짜 답답해 죽겠네. 남편은 가슴을 퍽퍽 치면서 말했어요. 저는 끝까지 입을 다물었고 언니는 황당해했죠.
솔직히 저는 그동안 엄마께 받은 것들이 그 건물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거라 생각을 했고, 언니는 결혼을 하지 않은 혼자의 몸이었으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보험으로 주는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언니가 사실 제가 힘들 때 모른 척 할 리 없겠다고 생각을 했을 거라 믿었어요. 저는 가정이 있으니 언니가 힘들 때 가족들과 상의 후에 도와주어야 하지만 언니는 혼자니까 제가 힘들다고 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한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무슨 뜻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욕심을 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답답하다며 며칠간 생각해보고 다시 결정을 내리자고 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건물 상속을 위한 과정에서 언니가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게 되었는데 남편 놈이 그걸 알더니만 회사에 연차까지 내고서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왔더라고요. 씩씩거리면서 저를 쳐다보는데 남편의 그 눈빛이 마치 원망처럼 보여서 저도 슬슬 열이 올랐죠. 진짜 멍청하게 그걸 뺏길 거야? 저 서류에 사인만 하면 처형의 몫으로 가는 거라고 알아? 아니 내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왜 그러는데? 엄마가 언니 주겠다고 하면 주는 이유가 있는 거겠지. 언니가 설마 건물 받았다고 우리를 모른 척 하겠어? 모르지. 처형이 꼬드겨서 저 건물을 받은 걸 텐데 무슨 욕심을 가지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제부, 지금 뭐라는 거야? 내가 듣자 하니까 어이가 없어서. 내가 뭐 틀린 말했어? 사인하기 전에 유류분 청구 소송하겠다고 말하라니까.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자 남편 놈이 저에게 웬 서류 한 장을 던지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뭔가 하고 보니까 이혼 서류였습니다. 남편의 인적사항은 이미 빼곡하게 적혀져 있었죠. 지금 이 서류 주는 이유가 뭐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이야기야? 그래. 에이, 그걸 뺏기고 앉아있냐 눈 뜨고? 야, 세상 이렇게 멍청한 년인 줄 몰랐다. 아니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좋은 법적 제도가 있는데 그걸 그냥 빼앗기겠다고? 멍청해. 멍청하다고. 당장 사인해. 내가 이 사인 받고 너랑 이혼할 거니까. 저는 남편의 그런 모습에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게 한치 앞에 예상도 벗어나지 않은 채 남편이 이런 짓을 하는지 저는 당당하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주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애들이나 잘 키우라고, 본인은 본인 삶을 찾아가겠다고, 저같이 멍청하고 답답한 년이랑은 같이 못 산다고 막말을 퍼부었죠. 저는 십수년 만에 남편의 진정한 본색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주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주식 투자도 하고 뼈 빠지게 일하면서 쌈짓도 모은 게 분하다. 건물 하나만 있으면 우리 가족 평생 놀고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눈 뜨고 빼앗긴 게 억울해서 너랑 이혼해야겠다고. 거지 같은 년. 장모님이 약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아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사인하고 그 서류 법원에 제출을 하든 아니면 네 앞에 있는 변호사한테 처리해달라고 해. 그러더니 남편 놈이 변호사 사무실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더 볼 것 없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이혼 경험이 있는 언니의 조언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협의 이혼은 양쪽 사람이 전부 다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나오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말에 변호사님을 선임하기로 했죠. 그리고는 다음 날 짐을 싸는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혼은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기로 했어. 당신이 혹시라도 마음 바뀌어서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큰일이니까. 내가 왜 마음이 바뀌냐? 왜? 처형이 너한테 건물 준대? 그랬어 진짜로? 아니, 그 건물은 언니 거야. 욕심 안 나. 그럼 내가 너한테 매달릴 일 없다. 짐 싼데 방해하지 말고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해주는 최소 양육비로 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솔직히 그것도 아까운데 내 자식이라서 챙겨주는 거니까 너 생활비로 쓸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 마지막 선물이다. 그래, 나도 마지막 선물 준비했어. 저는 남편에게 종이 한 장을 던졌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든 남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죠.
그러더니만 갑자기 휴대폰으로 뭘 검색해 보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그 작태를 구경했습니다. 5분 정도 지나고 남편이 검색을 마친 건지 제 발 앞에 무릎을 꿇고는 빌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뭐야? 처형이 받는 건물보다 더 신식이잖아. 아니, 경기도에 있는 건물이긴 하지만 여기도 완전히 알짜배기 동네로 보이는데 이 건물 뭐냐고? 뭐긴 뭐야. 엄마가 나한테 상속해준 건물이지. 뭐? 아이, 장모님한테 건물이 하나 더 있었다고? 그런 말 없었잖아. 나도 몰랐으니까. 엄마가 글쎄 선산에 판 돈으로 아파트 담보대출 받아서 산 건물이라고 하더라. 언니한테는 4층짜리, 나한테는 3층짜리 건물을 증여해 주시고 간 거라고. 당신에게는 비밀로 하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여보, 이런 걸 받았으면 부부끼리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지. 지금 뭐 혼자 건물주 해먹으려고 나랑 이혼을 하겠다는 거야? 아, 이건 아니지. 당신이 먼저 유류분 청구 소송인지 뭔지를 들먹이면서 나보고 멍청한 년이라며. 그래, 이 멍청한 년은 이만 사라져 줄 테니까 당신도 잘 먹고 잘 살아. 여보, 건물을 받았으면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뭐가 있다고 그래? 아, 문제 하나도 없잖아. 이혼 소송? 그거 취하면 돼. 여보, 아이 우리 애들도 다 키웠고 이제 우리 인생 즐기면 그만인데 당신 이제 건물주 됐으니까 나랑 행복하게 살자. 어? 당신이랑 사는 게 불행한데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동안 당신네 집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했어. 내가 장모님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는데 이식 적합검사도 받고. 그래. 근데 그 신장 아까워서 못 떼어줬잖아. 그 말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말았죠. 그러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시겠죠? 사건은 남편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병간호를 했을 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소변이 마려워서 잠에서 깬 엄마는 화장실에 갔다 오면서 잠이 깨버려 물이라도 한 잔 드실까 싶어서 휴게실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휴게실에서 통화 중인 남편을 발견하게 된 거죠. 하지만 남편의 통화 내용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고 놀란 엄마는 그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4층짜리 건물을 언니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언을 작성하며 남편의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그 동영상까지 변호사님께 드린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마가 선산을 팔아서 마련하신 새 건물은 저에게 상속을 하되 제가 남편이랑 이혼을 할 경우에만 상속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셨답니다. 만약 유언장이 공개가 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나도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을 경우 남은 재산을 공개하고 상속을 진행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처음 유언장을 공개했을 때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해 말을 하며 저에게 이혼을 하자고 말을 하고 나간 남편을 보고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남은 유언장을 공개하면서 영상을 보여주신 거죠. 믿지 못하고 멍 때리고 있는 남편에게 저는 변호사님이 주신 영상을 보여주었어요. 아니, 우리 장모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신장이 나랑 딱 적합하다는 거야. 근데 내가 신장 떼줬다가 나까지 잘못되면 어떡해? 그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뭐 다친 데 꼬매는 수술도 아니잖아. 당연히 안 들켰지. 내가 의사한테 수술 죽어도 못한다고 괜히 적합하다고 말했다가 가족들이랑 사이 나빠지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적합하다는 사실을 숨겨달라고 했지. 그거 원래 비밀로 해야 하는 거라고 하대. 그래서 안 들키고 넘어갔다는 거 아니냐? 우리 장모 오늘 내일 하는데 그 건물을 어떻게 나누려나? 아니, 그 선산 판도는 어디다 숨겨놓은 건지 모르겠어. 암튼 우리 장모 죽으면 나 이제 회사 그만두고 떵떵거리면서 잘 거다. 나를 오죽 이뻐했냐? 나한테 건물을 줄지도 모르지. 그 영상이 재생되자 남편의 얼굴이 정말 시퍼렇게 질리더라고요. 이걸 보고도 내가 당신이랑 살부대 끼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여보, 우리는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내 건물이니 뭐니 탐내지 말고 내 인생에서 꺼져. 우리 엄마가 불쌍해. 우리 엄마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 아니겠어? 이 소리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니. 엄마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유언장을 남기고도 남지.
오해야.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 정말 무서워서 수습 못한 거야. 나도 무섭지 않겠어? 당신이라면 단박에 오케이 할 수 있겠냐고. 그래, 충분히 무서울 수 있어. 당신에게 신장 맡겨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돈 문제는 아니지. 돈을 어디다 숨겨놨냐고? 일 그만두고 뭐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미친놈.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잘못했어, 여보. 그거 정말 허세였어, 허세. 친구들에게 내가 허세를 떤 거라고. 그 말 전부 진심 아니었다고. 내가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 여보, 제발. 지랄하지 마. 갈아 마셔도 시원치 않은 놈한테 여보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이혼은 예정대로 될 거야. 그리고 재산 분할도 똑바로 할 거고. 무릎까지 꿇고 빌고 있는 남편놈에게 발길질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문제를 크게 만들 생각은 없었기에 꾹 참았습니다. 그 동영상은 법정에서도 재생이 되었어요. 저런 소리를 듣고도 이혼을 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남편은 진심이 아니었다면서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재판장에서도 울먹이며 빌었지만 그 시커먼 속을 다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붙일 수 있겠습니까? 이혼 후 저는 위자료 1,000만 원과 저희 집에 대한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양육권까지 가져오게 되었고요. 법원 앞에서도 저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건물 같은 거 욕심 안 낼 테니까 다시 생각해달라고 비는 남편놈에게 뺨 한 대 갈겨주었습니다. 이혼까지 끝난 마당에 제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끝까지 내 사위 했던 우리 엄마가 불쌍해.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돈이 탐나서 그렇게 알랑방귀를 끼고 싶든 앞으로 벌 받으면서 살아. 남편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뺨만 어루만지더라고요. 이미 다 커버린 애들도 지들 아빠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에 큰 충격을 받고 연락을 해오는 남편놈에 전화며 문자를 아예 받지도 않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정말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건물 관리라는 게 쉬운 게 아니더군요. 임대사업자도 내야 했고 매달 월세 계산에 세금에 거기다가 건물 수리부터 시작해서 청소까지 해야 할 게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제 아픔들이 하나둘 사라지더라고요. 이래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애들만 생각하고 애들만 보면서 살아보려고요. 저에게 남은 건 이제 2 아들과 저희 언니뿐이니까요. 그래도 저희 가족 끈끈하게 잘 부대끼며 살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응원 미리 감사드리며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